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오늘은 한반도 선사시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 그냥 이 반도 안에서만 일어난 일로 여기기 쉽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은 고고학적인 증거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신배찌르개,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마지막으로 고인돌. 이 유물들을 통해서 선사시대 한반도가 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이게 정말 그냥 오래된 물건들이 아니고요. 뭐랄까, 수만 년에 걸친 사람들의 이동, 또 생각의 전파, 심지어는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흐름까지 담고 있는 타임캡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각 유물이 들려주는 그 거대한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증거, 신배찌르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충북 수양계 유적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시대 대표 유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반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큰 무대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훨씬 더 큰 무대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 수양계 유적의 신배찌르개 말이죠. 연대가 최고 4만 6천 년 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건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아프리카를 벗어난 우리 현생 인류, 그러니까 호모세이피엔스죠. 이 현생 인류가 유라시아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남긴 그 초기, 후기, 구석기 문화, IUP라고 부르는데 그 증거라는 점입니다. 이때가 이제 현생 인류가 처음으로 좀 정교하고 표준화된 그런 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단계였어요. 시베리아 알타이의 카라봄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북부의 쉬유 유적 같은 거 있거든요. 한 4만 5천 년 전쯤인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랑 기술적으로나 연대적으로나 다 연결이 됩니다. 와, 4만 6천 년 전이요? 이야, 진짜 오래됐네요. 그럼 그 말은 당시 한반도가 현생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길목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외부 세계랑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반도가 무슨 고립된 외딴 섬 같은 곳이 아니었고요. 초기 인류가 이동했던 그 광대한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 유물로 넘어가 보죠. 신석기 시대를 거의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빗살무늬 톡인데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시베리아에서 왔다 이런 설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었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기술이 엄청 발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고산리 유적의 토기가 있거든요. 그건 약 1만 년 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빗살무늬 토기 있잖아요. 그것도 기원전 한 6천 년경에는 이미 한반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조라고 생각했던 시베리아나 저쪽 북유럽 지역의 비슷한 토기들은 빨라야 기원전 4002등년경 그 이후에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대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진짜요? 와, 연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시베리아 기원솔은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그럼 혹시 반대로 한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것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가설은 자극전파라는 건데요. 스티뮬루스 디퓨전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토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직접 전파된 게 아니고요. 빛 같은 도구로 토기 표면에 무늬를 새긴다는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유라시아의 넓은 스텝지대나 산림지대를 따라서 뭐랄까 파도처럼 아주 천천히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토기를 새롭게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이디어 교류의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기술이나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퍼져나갔다는 관점. 이거 되게 신선한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인돌은 어떻습니까? 유럽에도 스톤헨지 같은 거성 문화가 있으니까 어쩐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외형적인 유사성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시각도 있었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그 거석 기념물들, 뭐 말씀하신 스톤헨지나 프랑스의 카르낙 열석 같은 것들은 대부분 신석기 시대거든요. 기원전 한 4,500년에서 2,500년경. 그리고 주로 집단적인 어떤 종교 의례 공간이거나 아니면 공동 무덤의 성격이 강해요. 반면에 우리가 아는 한반도의 고인돌은 그보다 훨씬 뒤인 청동기 시대, 기원전 150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주로 그 당시 사회의 지배층, 개인 무덤으로 만들어졌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사회적 맥락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 시대도 다르고 만든 목적도 다르군요. 그럼 둘 사이에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고 봐야 할까요? 네, 형태가 직접 전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연결 가능성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원전 3300년경에요. 흑해 북쪽 스텝 지역에 얌나야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쿠르간이라고 부르는 아주 거대한 봉분 무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개인, 그러니까 엘리트를 위한 기념비적인 무덤이었거든요. 바로 이 엘리트 개인을 위한 거대 기념물, 즉 이데올로기가 얌나야 사람들의 동쪽 이동과 함께 쭉 전파가 된 거죠. 알타의 산맥의 아파나시에보 문화 같은 곳을 거쳐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지배층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이 지역의 풍부한 화강암과 또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고인돌이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구현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이 이데올로기가 한반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증폭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가 전파되고 지역적으로 변형되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근데 이렇게 뚜렷한 교류의 흔적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한반도 역사를 뭔가 고립된 것처럼만 생각을 해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근대 이후에 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작용했는데요. 하나는 뭐랄까 한국을 문명의 중심에서 좀 벗어난 주변부로 보려고 했던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또 거기에 맞서서 외부 영향 없이 아주 순수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하려 했던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시각 모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교유의 역사를 일방적인 영향? 아니면 완전한 고립이라는 너무 단순한 틀에 가둬버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사시대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뭐 새로운 발견이 언제든 해석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들은 이런 복합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는 뭐 고고 유전학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런 과거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넘어서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요. 정말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 인간 연구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패턴이나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 데이터와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우리 인간 역사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쓴배찌르게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고인돌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요. 선사시대 한반도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시아라는 정말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과 기술 그리고 생각이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했던 그런 현장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고립되거나 아니면 어디에 종속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광활한 세계와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만의 독창성을 키워온 그런 주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들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지금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선사시대의 연결고리들이 막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인류 전체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과거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지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